노란 얼굴. 그동안 내가 간략하게 기록한 수많은 사건을 통해 독자들은 기이한 드라마 속에 직접 뛰어든 것처럼 생생하게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친구 홈즈의 독특한 능력 덕분이었으므로 나는 자연스럽게 친구의 실패보다는 성공 사례를 위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풀지 못한 사건을 다른 사람이 해결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그런 사건은 영구히 미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실수를 저질렀어도 진실은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런 사건을 대여섯 가지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머즈 그레이가 전래문 사건과 지금 설명하려는 사건이 매우 흥미진진하다. 셜록 홈즈는 운동 그 자체를 위해 운동하는 일은 좀채 없는 사나이였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힘이 좋았고 권투 선수로서 같은 체급 내에서는 적수가 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목적 없는 육체적 노력을 정력의 낭비로 간주했고 직업상 어떤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몸을 움직이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피로와 좌절을 모르는 사나이였다. 그가 그런 조건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그는 항상 식사는 간소하게 했고 생활 방식은 단순하다 못해 금욕적일 정도였다. 가끔 코카인을 투여하는 걸 빼면 나쁜 습관은 없었는데 그것도 사건 의뢰가 드물거나 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없을 때 단조로운 일상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택했을 뿐이다. 어느 이른 봄날, 홈즈는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원에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 우리는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답게 2시간 동안 말없이 공원을 거닐었다. 베이커가로 돌아온 것은 저녁 5시가 다 돼서였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사완 아이가 방문을 열고 말했다. 홈즈는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이제 오후 산책은 끝이야. 그 신사는 돌아가셨나? 예, 선생님. 들어와서 기다리시라고 했나? 예, 선생님.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지? 30분 정도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고 방 안을 오락가락하며 발을 쿵쿵 구르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다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은 복도로 나와서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 사람 영영 안 온다더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바깥에서 기다려야겠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이야. 금방 다시 오마.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구나. 방으로 들어가면서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왓슨, 정말 기운 빠지는 일이군. 그렇지 않아도 사건 의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절부절 못했던 걸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어렵쇼. 못 보던 파이프가 탁자 위에 놓여있군. 그 신사가 두고 갔나 보네. 브라이어 뿌리로 만든 멋진 파이프일세. 기다란 담뱃대는 예언가들이 호박이라고 부르는 물건으로 되어 있어. 런던에 진품 호박 물부리가 몇이나 될까? 혹자는 호박 속에 든 화석 파리를 보고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더군. 그렇게도 아끼는 파이프를 두고 간 걸 보니 마음이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 그 신사가 이 파이프를 아낀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내가 보기에 이 파이프는 처음 샀을 때 가격이 7실링 6펜스 정도 됐을 거야. 그런데 여기 좀 보게. 2번이나 수선한 흔적이 남아있어. 한 번은 나무 담뱃대를, 또 한 번은 호박 물부리를 고쳤네. 보다시피 2번 다 은제띠를 둘러서 고쳤는데 수선 비용이 파이프 값보다 더 많이 치였을 걸세. 그 돈으로 새 것을 사지 않고 헌 것을 고쳐 쓰는 편을 택한 것은 파이프를 몹시 아끼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 밖에 다른 건? 나는 물었고
홈즈는 손에 든 파이프를 돌려보면서 특유의 생각에 잠긴 태도로 응시했다. 그는 뼈에 대해 강의하는 교수처럼 길고 가는 손가락으로 파이프를 들고 톡톡 두들겼다. 파이프는 대단히 흥미로운 물건일 경우가 많아. 시계와 구두끈을 제외하고 이것만큼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물건은 별로 없지. 하지만 여기서 개성이란 별로 뚜렷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닐세. 이 파이프의 주인은 근육질이고 왼손잡이면서 이빨이 튼튼한 남자임에 틀림없네. 그리고 부주의한 데가 있지만 경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있네. 내 친구는 건성으로 말하는 듯 했지만 내가 자신의 추론을 이해하는지 보려고 나를 곁눈질했다. 7실링짜리 파이프를 쓰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보는 건가? 이건 1온스에 8펜스 하는 그로브너 담배라네. 홈즈는 손바닥에 담뱃재를 톡톡 털며 대꾸했다. 그런데 그 반값만 주어도 품질 좋은 담배를 살 수 있거든. 그러니 경제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다른 건 이 사람은 등잔불이나 가스불로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습관이 있네. 담배통 한쪽이 온통 그을린 게 보이지? 물론 성냥불로 불을 붙이는데 파이프가 이 모양으로 되는 일은 없어. 왜 성냥불을 담배통 옆에 갖다 대겠나? 하지만 등잔불로 불을 붙이면 담배통이 그을리기 마련이지. 그런데 그을린 쪽은 온통 오른쪽 뿐일세. 나는 그걸 보고 이 신사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파이프를 한번 등잔불에 갖다 대보게. 자네는 오른손잡이니까 당연히 담배통 왼쪽이 불에 닿을 거야. 물론 반대쪽이 불에 닿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지. 그런데 이 담뱃대는 온통 오른쪽이 불에 닿은 흔적뿐이거든. 그리고 이 파이프의 호박 물부리에는 이빨 자국이 나 있어. 이렇게 이빨 자국이 남을 정도면 튼튼한 이빨에 근육질에 힘이 넘치는 사내가 틀림없네. 잠깐만. 그런데 계단에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군. 아까 그 신사인가 보네. 그럼 파이프 연구는 그만하고 좀 더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세.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키 큰 젊은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급스럽고 점잖은 진회색 정장을 차려입었고 챙이 넓은 갈색 중절모를 들고 있었다. 나이는 30 정도밖에 안 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나이는 그보다 많았다. 실례합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듯 말했다.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사람처럼 이마를 쓸어 올리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루 이틀 잠을 설치신 모양이군요. 홈즈는 편안하고 따뜻한 태도로 말했다. 불면증이란 일보다 심지어는 그 어떤 쾌락보다도 신경을 혹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산상조각 난 것 같습니다. 자문 탐정인 내게 이를 의뢰하러 온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세상 사는 지혜와 분별을 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는 말하는 것 자체가 몹시 고통스러운 듯 했다. 원하지 않은 일을 의지의 힘으로 하는 사람처럼 날카롭게 그리고 띄엄띄엄 말을 내뱉었다. 사실 제가 상담하려는 건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가정사를 남에게 털어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아내의 행동에 대해 의논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는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 친애하는 그랜트 멀로 씨. 홈즈가 입을 열었다. 손님은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다. 뭐라고요?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름을 감추고 싶거들랑 모자 안감에 이름을 써놓는 습관을 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상대를 향해 모자 위쪽을 돌려놓으십시오. 자,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내 친구와 나는 이 방에서 기이한 비밀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고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알고 보면 분초를 다투는 일일지도 모르니 지체 없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손님은 몹시 곤혹스러운 듯 다시 한번 이마를 쓸어 올렸다. 그의 표정과 몸짓을 보고 그가 내성적이고 과묵하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려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멀로 씨는 과묵함 따위는 걔한테나 던져주려는 듯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휘두르며 말을 시작했다. 홈즈 선생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기혼자입니다. 그동안 아내와 저는 어느 부부 못지않게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갑자기 우리 부부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말과 행동에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이나 한 가지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는 서먹서먹해졌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홈즈 선생님,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건 에피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내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남자는 쉽사리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가 어떤 비밀을 갖게 되자 우리 사이는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멀로 씨, 부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즈는 성급하게 말했다. 우선 아내의 과거를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젊었죠. 고작 22이었으니까요. 그때 아내는 헤브론 부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시에서 살다가 헤브론이라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 결혼했죠. 둘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그 고장에서 황열병이 크게 유행했을 때 남편과 아이가 둘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의 사망 진단서를 제게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뒤에 아내는 미국이란 나라에 염증을 느끼고 영국으로 돌아와 어느 독신 이모와 함께 미들섹스의 피너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 덕분에 유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겐 4,500파운드의 현금 자산이 있는데 전 남편이 그걸 아주 잘 투자해 놓아서 평균 7%의 수익을 내고 있죠. 우리가 만난 건 아내가 피너에 온 지 6달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반했고 몇 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홉 거래를 하는 상인인데 연간 7에서 800파운드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덕분에 우리 부부는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었고 노베리에 집세가 연 80파운드 되는 근사한 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런던에서 아주 가까움에도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죠. 우리 집 위쪽에는 여관 하나와 집 2채가 있고 집 앞에 목초지 맞은편에는 농가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가는 길 중간쯤까지 다른 집은 없습니다. 저는 직업상 어떤 계절에는 런던에 자주 나가지만 여름에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린 시골집에서 꿈결같이 행복하게 살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저주받을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아내는 전 재산을 저에게 넘겼습니다. 제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엔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반대했죠. 하지만 아내는 부득부득 우겼고 그래서 일은 아내 뜻대로 되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찾아온 것은 약 6주 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돈을 받아갈 때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랬소. 그건 전부 당신 돈이니까. 그럼 100파운드만 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새 드레스나 그런 비슷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대관절 뭐 하려고? 저는 물었습니다. 아내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당신은 그저 내 은행 역할을 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 그런 질문하는 거 봤어요? 그 돈이 정말 필요하다면 물론 줘야지. 그래요.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에 쓸 건지 얘기 안 할 거란 말이오. 글쎄요. 언젠가는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우리 사이에 어떤 비밀이 생긴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지만 저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수표를 주었고 그 일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나중에 생긴 사건과는 무관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저는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농가 주택 한 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집 사이에는 목초지가 있어서 그곳에 가려면 도로를 따라가다가 다시 샛길로 접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집 너머에는 멋진 스코틀랜드 전나무 숲이 있어서 저는 거기로 산책 나가는 걸 아주 좋아했죠. 나무들은 항상 이웃 같은 존재니까요. 그 농가 주택은 요즘 8개월간 비어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 집은 예쁜 2층 집인데 인동 덩굴이 타고 올라간 고풍스러운 현관문까지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뜻한 집이 될까 하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저녁 때 그 길로 산책을 나가는데 빈 집마차 한 대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집 현관문 옆 잔디밭에는 카펫 따위의 물건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죠. 빈 농가 주택에 마침내 누가 새를 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한가한 사람이 을에 그렇듯 걸음을 멈추고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온 이들이 대간절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했죠. 그런데 문득 얼굴 하나가 2층 창문으로 저를 내다보는 걸 의식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그 얼굴에 어떤 점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목구비를 정확히 알아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인상 때문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인물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얼굴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꼭 어두운 방 안으로 딸려 들어간 것처럼 갑자기 없어져 버렸죠. 저는 한 5분쯤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된 노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제가 받은 인상을 분석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여잔지 남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걸 구분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낯빛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죠. 그리고 뭔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름 끼치도록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도 이상해서 새로 이사온 이웃들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두드렸죠. 곧 문이 열렸고 키가 크고 삐쩍 마른 여인이 사납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볼일이쇼? 여인은 미국 북부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저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짓으로 우리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방금 이사 오는 걸 봤는데 뭔가 도울 게 없는지. 알았어요. 필요하면 부르지요. 여인은 말하고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 불쾌한 거절에 화가 나서 그만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딴 생각을 해보려고 애썼지만 창가에 서 있던 유령과 그 무례한 여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아내에게는 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죠. 아내는 그렇지 않아도 신경이 날카로운 여잔데 제 마음속의 불쾌한 인상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앞집에 누가 이사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굉장히 깊이 잠드는 사람입니다. 가족들은 제가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거라며 놀려대곤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는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흥분했기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얕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잠결에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의식했죠. 서서히 잠이 깨면서 아내가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한밤중에 옷을 차려 입는 것에 대해 한마디 따끔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쯤 뜬 눈으로 촛불에 비친 아내의 얼굴이 보였지요. 저는 깜짝 놀라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아내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망토 단추를 채우며 혹시 제가 깨지 않았는지 보려고 이쪽을 살피고 있었죠. 아내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아직 자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소리 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래층 현관문에 경첩에서 나는 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고 침대 난간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시계를 꺼냈죠. 새벽 3시였습니다. 대간절 아내는 새벽 3시에 시골길로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20분가량 일어나 앉아서 뭔가 가능한 설명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도 기이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일로 보였죠. 다시 조그맣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2층으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까지도 저는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에피, 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요? 아내가 들어오자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자 아내는 기겁을 하며 숨죽인 비명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아내가 놀라서 비명을 지른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죠. 그런 모습에서 떳떳지 못한 어떤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아내는 항상 솔직담백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시키자 질겁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방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잭, 일어났군요.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외쳤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당신이 잠에서 깨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다녀온 거요? 저는 좀 더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놀란 것도 당연해요. 아내는 망토 단추를 풀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이 훤히 보였습니다.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자다가 너무 갑갑했는데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면 살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정말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전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아내는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아주 달랐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역겨운 생각이 치밀어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불쾌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내가 감추려고 한 게 무엇일까? 아내는 대간절 어딜 다녀온 걸까? 저는 그 답을 알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리라는 걸 깨달았지만 아내가 거짓 대답을 한 다음에 다시 캐묻는 일은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날 저는 구시가에 갈 일이 있었지만 마음이 어수선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만큼 뒤숭숭한 것 같았죠. 아내는 제가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불안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어쩔 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조반에 들면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식사를 마친 뒤에 그 일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하이드파크에 수정군까지 가서 구내에 1시간 정도 있다가 1시쯤에 노베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주택 앞을 지나다가 전날 저를 내다보던 이상한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왔습니다. 홈즈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는지 말입니다. 저는 아내를 보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시선이 마주친 순간 아내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을 보면 그녀는 저와 비교도 안 되게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순간적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억지로 미소를 띠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잭. 새로 이사온 분들한테 무슨 도와줄 일이 없는지 보려고 왔어요. 잭,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그렇군. 당신이 밤중에 다녀온 곳이 바로 여기로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여기 왔었어. 분명해. 당신이 그런 시간에 찾아간 사람들이 대간절 누구요? 전 여기 처음 온 거예요. 어떻게 당신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나한테 할 수 있소?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그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소. 내가 당신한테 뭘 숨긴 적이 있소? 난 이 집에 들어가 보겠소. 대간절 어찌된 노릇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단 말이오. 안 돼요, 잭, 제발. 아내는 걷잡을 수 없이 당황하며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 앞으로 다가가자 제 소매를 붙잡고 힘껏 잡아당겼죠. 여보, 사정할게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언젠가 모든 걸 다 말할게요. 맹세해요. 하지만 지금 이 집으로 들어가면 불행한 일이 생겨요. 저는 아내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아내가 미친 듯이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날 믿어줘요. 아내가 외쳤습니다. 이번 한 번만 믿어줘요.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한테 뭘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알게 되면 우리 두 사람의 생활이 위태로워져요. 나랑 같이 집에 가요.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뿌리치고 억지로 이 집에 들어간다면 우리 사이는 끝장이에요. 아내가 하도 매달리며 애걸하는 바람에 나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지켜준다면 당신을 믿겠소. 오직 한 가지 조건이요. 저는 마침내 말했죠. 이제부터 이런 행동은 끝이요. 당신이 비밀을 고백하건 말건 그건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더 이상 밤에 외출하는 일도 나한테 뭘 숨기는 일도 없어야 하오.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면 지난 일은 없었던 일로 하겠소. 당신이 날 믿어줄 줄 알았어요.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외쳤죠. 이제부터 당신 말대로 할게요. 가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아내는 여전히 제 소매를 붙들고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면서 흘끗 뒤를 돌아보았죠. 2층 창문에서 그 노랗고 창백한 얼굴이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간절 저 인간은 아내와 어떤 관계일까? 아니, 전날 보았던 사납고 무지막지한 여자는 아내와 어떤 관계란 말인가? 그것은 정말 기막힌 수수께끼였고 저는 그 답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틀 동안 저는 집에 있었고 아내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내는 꼼짝 않고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셋째 날 아내는 엄숙한 약속을 했으면서도 남편을 버리고 또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 야릇한 행동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런던에 나갔다가 늘 타던 3시 36분 기차 대신 2시 40분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하녀가 놀란 얼굴로 쫓아나오더군요. 네 안주인은 어디 있지? 저는 물었습니다. 산책하러 나가신 것 같습니다.
하녀는 대답했죠. 금세 마음속에 의심이 스멀거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방금 전에 하녀가 바쁜 걸음으로 목초지를 가로질러 그 집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죠. 아내는 그 집으로 가면서 제가 오면 알려달라고 하녀에게 미리 부탁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분노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끼며 1층으로 뛰어내려가 그 집을 향해 목초지를 달려갔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생각이었죠. 아내와 하녀가 서둘러 샛길로 나선 것이 보였지만 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 그림자를 들이운 비밀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든 그 진실을 밝혀내리라고 맹세했지요. 그리고 문도 두드리지 않고 그 집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고 바구니 속에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봤던 그 여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른 방에도 뛰어들어갔지만 비어 있었죠. 2층에도 뛰어 올라갔지만 방 2개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비어 있었죠. 가구와 그림은 대부분 흔하고 조잡한 것이었지만 한 방만은 예외였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한 얼굴이 나타났던 창문이 있는 방이었죠. 그곳은 안락하고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벽난로 선반 위에는 다름 아닌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모든 의욕이 고통의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올랐죠. 그것은 겨우 3개월 전 아내의 부탁으로 찍은 아내의 전신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더 머물며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 집을 나왔지요. 그런 심정이 되어본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내가 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다 화가 치밀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밀치고 서재로 갔죠. 하지만 아내가 기어코 서재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약속을 어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사정을 알면 틀림없이 날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해보시오. 난 못해요. 여보, 난 못하겠어요. 아내는 소리쳤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당신이 사진을 갖다 준 사람이 누군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당신을 믿을 수 없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를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홈즈 선생님, 이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엔 아내를 보지 못했고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도 더 이상 모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리고 저는 하도 충격을 받아서 대간절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문득 선생님이라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여기로 달려와서 사정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봐 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십시오. 저는 이런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홈즈와 나는 이 기이한 이야기에 대단한 흥미를 느끼며 귀 기울이고 있었다. 멀로 씨는 격한 감정 때문인지 때로는 말을 더듬기도 하고 발작적으로 떨기도 했다. 내 친구는 손으로 턱을 괜 채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창가의 얼굴이 남자 얼굴이 틀림없습니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인상을 받으셨나 봅니다. 낯빛이 부자연스럽고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얼굴은 금세 자취를 감추었죠. 부인께서 100파운드를 요구하신 게 언제의 일이죠? 거의 2달 전입니다. 전 남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애틀랜타에서 전 남편이 죽은 뒤에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전부 불에 탔다고 했죠. 그런데 부인께서는 전 남편의 사망 진단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걸 본 적이 있다고 하셨죠.
예, 불이 난 뒤에 재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부인을 알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미국에서 편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고 싶군요. 만약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집을 아주 떠났다면 일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제 멀로 씨가 온다는 기별을 받고 집을 잠깐 비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집에 돌아와 있을 테고 우리는 쉽게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우선 노베리로 돌아가서 그 집 창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만약 집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무조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전보를 치십시오. 전보를 받으면 1시간 내로 거기에 도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곧장 진상을 밝히는 일에 착수합시다. 만약 그 집이 계속 비어 있으면? 그렇다면 내일 거기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무슨 문제가 확인된 것도 아닌데 너무 속 태우지 마십시오. 내 친구는 그랜트 멀로 씨를 문 밖까지 배웅하고 와서 말했다. 왓슨, 어쩐지 추잡한 일인 것 같아. 자네 생각은 어떤가? 느낌이 별로 안 좋구먼. 그래, 내가 보기엔 부인이 협박당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한테? 그 농가 주택에 단 하나뿐인 안락하게 꾸며진 방에서 난로 위에 부인의 사진을 올려놓고 사는 인간한테 그랬겠지. 여보게, 창가의 노란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점이 있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건을 놓치지 않을 걸세. 가설을 세운 건가? 응, 잠정적으로. 하지만 10중 8구 내가 세운 가설이 옳다는 게 판명될 거야. 멀로 부인의 전 남편이 그 농가 주택에 살고 있어.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걸 한사코 말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 내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사실은 이런 거야. 그 여성은 미국에서 결혼했어. 그런데 남편에게 어떤 고약한 면이 생겼지. 어쩌면 끔찍한 병에 걸려서 문둥이나 전응아가 됐다고도 할 수 있을 걸세. 부인은 마침내 남편 곁에서 도망쳐 영국으로 왔네. 그리고 재혼하면서 새 출발을 했어. 적어도 그 여성은 그렇게 생각했지. 멀로 부인은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자신의 위치가 안정됐다고 생각했네. 남편에게는 자신에게 성을 빌려준 다른 남자의 사망 진단서를 보여주었어. 그런데 갑자기 전 남편이 아니면 불구자에게 기생하는 파렴치한 여인이 멀로 부인의 소재를 알아낸 거야. 이들은 부인의 집에 찾아와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지. 부인은 남편에게 100파운드를 받아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네. 하지만 두 사람은 기어코 근처로 이사왔고 남편이 무심코 앞집에 누가 새로 이사왔다는 얘기를 했을 때 부인은 그들이 누군지 짐작하게 되네. 부인은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에 쫓아가서 제발 자신을 가만히 놓아두라고 설득하지.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집에 쫓아갔다가 나오는 길에 남편과 마주친 걸세. 부인은 남편에게 다시는 거기 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이틀 뒤에 그 무서운 이웃을 쫓아내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다시 그 집에 찾아갔네. 이번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진을 들고 말일세. 그런데 그 집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녀가 달려와서 주인이 돌아왔다고 했네. 그러자 부인은 남편이 곧장 거기로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집 사람들을 서둘러 뒷문으로 내보내지. 그 부근에 있다는 전나무 숲으로 말이야. 멀로 씨가 갔을 때 집이 비어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어. 어때? 내 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순전히 추측뿐이로군. 하지만 적어도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 내가 세운 가설과 맞지 않는 사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재고해봐도 늦지 않을 걸세. 노베리의 친구한테서 기별이 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군.
하지만 우리는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전보가 온 것은 우리가 막 차를 마시고 난 다음이었다. 사람들이 아직 그 집에 있음. 창가에서 그 얼굴을 다시 보았음. 마중 나가겠으니 7시 기차로 오시기 바람. 두 분이 올 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음. 기차에서 내렸을 때 멀로 씨는 승강장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역사의 불빛 아래 그는 몹시 파리해 보였고 흥분으로 몸을 떨었다. 홈즈 선생님, 그들은 아직 그 집에 있습니다. 그는 내 친구의 옷소매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오는 길에 그 집에서 불빛이 흘러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그럼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로수가 서 있는 어둠침침한 도로를 걷는 동안 홈즈가 물었다. 저는 그 집에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자가 누군지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두 분은 증인의 자격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모르는 척하는 게 낫다고 부인이 경고했음에도 그렇게 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예,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떤 진실이든 끝없는 의심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럼 당장 같이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는 명백히 불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밤이었다. 좁은 샛길로 접어들었을 때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퀴자국이 깊이 팬 길 양쪽으로 관목 울타리가 서 있었다. 그랜트 멀로 씨는 앞장서서 급하게 내달았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겨우 뒤를 쫓아가는 게 고작이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집 불빛입니다. 멀로 씨는 나무 사이로 반짝거리는 불빛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찾아가는 그 집입니다. 그가 말하는 사이에 우리는 길 모퉁이를 돌았다. 집이 나타났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로 봐서 현관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 같았다. 2층의 어느 창문에서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올려다보고 있는 동안 검은 그림자 하나가 커튼 앞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저 인간입니다. 그랜트 멀로가 부르짖었다. 저기 누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질 겁니다. 우리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그늘 속에서 나오더니 노란 불빛 속에 섰다. 어두워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애원하듯 두 팔을 올렸다. 제발 그러지 말아요, 잭. 여인은 외쳤다. 당신이 오늘 밤에 여기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여보,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날 한 번 더 믿어줘요. 그럼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에피, 난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어. 그는 엄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붙잡지 마시오. 난 들어가야겠소.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소. 그는 아내를 옆으로 밀쳤고 우리는 그의 뒤를 바짝 쫓았다. 그가 문을 열자 늘수구레한 여인 하나가 달려나와 앞을 막아섰다. 그러나 그는 여인을 떠밀었고 우리는 순식간에 2층으로 올라갔다. 그랜트 멀로는 2층에 불 켜진 방으로 뛰어들었고 우리도 뒤따라 들어갔다. 가구가 잘 갖추어진 아늑한 방이었다. 구석에서 여자애 같은 한 아이가 책상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이는 고개를 획 돌렸지만 우리는 아이가 빨간 드레스에 하얀색 긴 장갑을 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아이가 우리를 흘끗 돌아보았을 때 나는 경악과 공포에 못 이겨 고함을 질렀다. 아이의 얼굴은 너무도 이상한 흑빛이었고 아무 표정이 없었다. 수수께끼는 곧 풀렸다. 홈즈가 웃으면서 아이의 귀 뒤에 손을 대자 가면이 벗겨지면서 꼬마 숙녀의 새까만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는 우리의 놀란 얼굴이 재미있는지
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나도 아이의 명랑한 기분에 전염되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랜트 멀로는 자신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맙소사, 대관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내가 말하겠어요. 부인이 굳은 얼굴로 당당하게 들어서며 외쳤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 어쩔 수 없군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둘 다 최대한 노력해야 해요. 전 남편은 애틀랜타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살았죠. 당신 아이가? 부인은 가슴에서 커다란 은재 로켓을 끄집어냈다. 당신 이 속에 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는 그게 안 열리는 줄 알았소. 부인이 용수철을 건드리자 뚜껑이 찰칵 열렸다. 그 안에는 놀랄 만큼 잘생기고 지적으로 보이는 남자의 초상화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의 용모에는 아프리카계의 특징이 뚜렷이 살아있었다. 바로 이 사람이 애틀랜타 존 헤브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남자였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내가 살아온 세계와 인연을 끊었어요.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그걸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이에 태어난 외동딸은 엄마보다는 아빠 쪽을 더 많이 닮았어요. 흑인과 백인의 결합에서 그런 일은 드물지 않죠. 우리 루시는 제 아빠보다도 훨씬 피부가 검했어요. 하지만 검든 희든 이 애는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귀염둥이에요. 어린 것은 그 말을 듣자 쪼르르 달려와 엄마의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이 애를 미국에 두고 떠나온 건 애가 몸이 약했기 때문이었어요. 부인은 말을 계속했다. 환경이 바뀌면서 아이한테 해로울 것 같았죠. 그래서 나는 아이를 우리 집 하녀로 있던 충실한 스코틀랜드 여자한테 맡겼어요.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는 걸 부인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잭, 난 어쩌다 당신을 만나 사랑하게 됐죠. 그러자 아이 얘기를 털어놓는 게 두려워졌어요. 하느님,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당신에게 솔직히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난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마음이 약해졌을 때 딸 아이에게 등을 돌렸죠. 난 아이의 존재를 3년간 비밀에 붙였지만 부모한테서 소식을 듣고 아이가 건강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죠. 참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단 몇 주일만이라도 아이를 옆에 두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보모에게 100파운드를 보내면서 이 집에 대해 알려줬죠. 내가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고도 보모가 이웃집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보모에게 낮에는 아이를 집 밖에 내보내지 말고 얼굴과 손을 가려놓으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어요. 혹시 누가 창문으로 아이를 보게 되더라도 이웃집에 흑인 아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현명했을 거예요. 난 당신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누가 이사 왔다는 말을 처음으로 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마음이 들떠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신이 한번 잠들면 좀처럼 깨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밤중에 나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나가는 걸 봤고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었죠. 다음날 당신은 내가 이 집에서 나오는 현장을 목격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기품 있게 참아주었어요. 하지만 사흘 뒤 당신은 이 집으로 뛰어들어왔고 보모와 아이는 뒷문으로 간신히 피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당신은 마침내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군요. 대답해 주세요. 이제 아이와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인은 두 손을 마주잡고 대답을 기다렸다. 긴 10분이 지난 뒤 그랜트 멀로는 침묵을 깼다. 그의 대답은 생각할수록 흐뭇한 것이었다. 그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볼에 뽀뽀해준 다음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문 쪽으로 돌아섰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하기로 합시다. 멀로가 말했다. 에피, 난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인간일 거요. 홈즈와 나는 이들을 따라 샛길로 나섰다. 내 친구는 집에서 나올 때 내 옷소매를 슬쩍 잡아당겼다. 여보게, 우린 노베리보다는 런던에 가 있는 편이 도움이 되겠어. 홈즈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사건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었다. 그러다 촛불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는 길에 한마디 툭 던졌다. 왓슨, 앞으로 내 능력을 과신하거나 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거들랑. 노베리라고 내 귀에 속삭여주게. 그럼 나는 자네에게 한없이 감사할 걸세.